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는 저는 40대 중반을 향해 접어들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가 가진 직업 특성상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는 하죠. 그 몹쓸 짓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결국 돈 때문이더라고요. 돈에 혹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인지, 원래 나쁜 사람이기에 돈에 혹하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랄까요. 저의 생애에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옆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저는 오랜 시간 연애를 이어왔던 남자친구의 열정적인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어느 지방의 유서 깊은 종갓집이었고 남편은 종가의 계승자인 종손이었어요. 저는 종부, 그러니까 종갓집의 맏며느리가 되는 셈이었고요. 제가 종갓집으로 시집을 간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제 주변에서는 참 걱정들이 많았어요. 요즘 세상에 종갓집 며느리가 웬 말이냐. 종갓집에 시집가면 매일같이 수십 개씩이나 되는 장독대를 닫고 김장만 해도 거의 공장 수준에 달마다 서너 번씩 제사도 치러야 하지 않느냐. 공부만 해왔던 내가 가부장적인 시집살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들이었죠. 주변 지인들 모두를 걱정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종갓집 특유의 가부장적인 시집살이. 솔직히 걱정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또한 살짝 우려했어요. 시집살이에 치여 국가고시를 위한 공부가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집을 오고 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추어졌던 구태의연한 종갓집과는 완전하게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제가 시댁에 신혼방을 차려 들어가던 첫날,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했던 시부모님의 이야기만으로도 느낌이 딱 왔어요.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지? 네, 어머님, 이번 시험은 꼭 합격하고 싶어요. 곧 있으면 김장철이고 김장철 지나서 음력 정월에는 장도 담가야 해. 아, 네. 우리 집이 종갓집이니만큼 김장이니 장이니 필요한 양도 많거니와 그 밖에 일도 무척 많아. 자잘한 제사만 해도 달에 두세 번은 꼭 있고. 어머님, 저에게는 이번 시험이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요. 그럼 당연히 공부에 매진해야지. 네? 얘도 참, 우리 그렇게 구태의연한 집안 아니란다. 종가 대소사는 거의 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편이야. 김장에 각종 장들에 제사 음식들까지 업체가 다 담당하고 우리는 제사에 참석하거나 자잘한 집안일 정도 거들면 돼. 그래도 되나요? 종갓집이잖아요. 문중어른들 눈치도 있을 텐데. 문중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 안심이 좀 되겠니?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조금 뜻밖이네요.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에 맞춰서 종갓집도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문중 어른들의 뜻이야. 네 시아버지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넌 아무 걱정 말고 다음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렴. 공부하다 어렵거나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편하게 부탁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시댁은 그런 종갓집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맞춰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새 시대의 종갓집이었어요. 특히나 시아버지를 포함한 문중의 어른들이 아주 많이 깨어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걱정과는 달리 큰 시집살이는 전혀 겪지 않으면서도 국가고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죠. 물론 사람이 5 이상 모이면 그중 하나는 꼭 또라이가 섞여 있다는 격언처럼
저희 시댁 생활에도 난관은 있었어요. 그 난관은 바로 작은 동서였어요. 학렬로 따지자면 제가 큰 며느리이니 작은 동서는 손 아랫사람 되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살이와 결혼생활 모두 선배인 격이었어요. 저보단 아이도 많고 시집도 먼저 왔거든요. 작은 동서는 문중 어른들의 애지중지하는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어요. 자연스레 작은 동서의 집안 내 영향력은 그야말로 종부 저리 가라였고요. 작은 동서가 문중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그놈의 여우짓 때문이지 싶었어요. 문중 어른들 앞에서는 생글생글, 참하고 정직한 며느리인 척, 저와 단 둘이 있을 때는 숨겨두었던 이빨을 드러내며 견제와 기싸움을 걸어댔거든요. 특히나 제가 준비하고 있던 국가고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티를 아주 팍팍 내더라고요. 저기요 형님, 시험 그거 정말 꼭 봐야 되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 뭐 개나 소나 붙는 쉬운 시험도 아니고. 쉽든 어렵든 꿈이잖아요. 뜻하는 바가 있어서 도전하는 거기도 하고요. 뜻하는 바는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동서는 제가 공부하는 게 자꾸 못마땅한 모양인데 뭐가 그렇게 싫은데요. 아닌 말로 공부한답시고 동서한테 피해준 것도 없잖아요. 아 몰라. 난 괜히 그냥 좀 별로네. 무슨 말이 맨날 그냥이에요. 이유 없이 좋고 싫은 게 어딨다고요. 아이씨 꼬치꼬치 짜증나게 진짜. 지금 그거 혼잣말 아니죠? 당연히 들으러 가는 소리지 그럼. 피차 성인이고 그래도 한 가족인데 막말은 좀 그렇지 않나요? 어른들 없을 때 은근히 반말 섞는 것도 솔직히 불쾌하고요. 뭐래? 가족이고 싶으면 내 말이나 똑똑히 들으셔. 시험이고 나발이고 잘난 척 앵간히 하라고 앵간히. 수 틀리면 집안에서 쫓아낼 수가 있으니까는. 저는 그런 작은 동서가 늘 의문스러웠어요. 제가 무슨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처지에 싸워봤자 피차 좋을 거 하나 없지 않나요? 그런데도 자꾸만 저를 견제하는 걸 보아하니 무슨 꿍꿍이가 있기는 있겠구나 싶은 의심만 늘어갈 수밖에요. 작은 동서가 걸어오는 그 기싸움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어요. 급기야는 문중회의에서 결정되었던 대로 집안 대소사를 외주 업체에 맡겨 처리해왔던 것을 집안 며느리들이 직접 해야 옳지 않겠냐면서 시부모님을 부추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셈이야 뻔했죠 뭐. 대소사를 며느리들에게 가져온 다음에 일이란 일은 저에게 모조리 떠넘기려는 수작이라는 거. 아니, 시어머니의 집안 어른들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자기가 뭐라고 시키려 드는지 참. 그동안 작은 동서와 똑같이 맞받아치면 똑같이 저급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 어딜 가나 또라이 하나는 있는 법이니까 하면서 넘겨왔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동서에게 맞서 보았죠. 정 그렇게 시집살이가 시키고 싶으면 문중회의 안건으로 올리던가요. 집안 대소사들 며느리가 직접 하는 걸로 다시 돌려놓자고. 점잖은 시부모님 들볶는 것보다 그쪽이 빠르지 않겠어요? 지금 제대로 싸워보자는 거지 이거? 싸운다기보다는 어른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잖아요. 왜요? 문중회의에 올리면 안 될 만한 문제라도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런데? 어디 한번 내가 말해볼까요? 업체에 맡겼던 일들 전부 저한테 떠넘길 생각이라는 거. 그렇게 일 다 떠넘겨서 국가고시 포기하게 유도하려는 거. 틀렸으면 반박하던가요. 아 뭐래 진짜. 지금 손윗사람이라고 유세 떠는 건가? 손윗사람이면 증거도 없이 손 아랫사람 막 몰아붙이고 그래도 돼? 작은 동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보았어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기죽는 법 없던 작은 동서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요.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한번 떠보았죠. 동서 지금 혹시 시아버님이 관리하고 있는 문중 재산 노리고 이래요? 선산이랑 뭐랑 다 합쳐서 100억 정도 간다는 그 토지? 그래서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죠. 아무리 여우짓을 해도 설마 그 정도까지 못된 사람은 아닐 거야. 그쵸? 어린 년이 말하는 꼬라지 보소 이거. 내가 너보다 나이를 먹어도 몇 살은 더 먹었고 결혼을 해도 몇 년을 빨리 했어. 까불지 마. 아무래도 제가 작은 동서의 정곡을 찔렀지 싶었어요. 시아버님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문중 재산을 노리기 위해 저를 집안에서 쫓아내려는 수작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당시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작은 동서에 가짜는 수작질에 놀아날 만큼 시아버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되려 세상 이치에 밝고 무척 현명한 분이었죠. 비록 명의는 시아버님의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문중 어른들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동서의 수작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한들 작은 동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까지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도 아무 말 없는 임신을 종용하지를 않나. 이따금씩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저에게 다 떠넘기지를 않나. 시부모님과 문중 어른들 앞에서는 여전히 참하고 정직한 며느리인 척, 가식이랑 가식은 다 떨면서도 저와 단 둘이 있을 때에만 해왔던 발언과 폭언 또한 갈수록 심해졌죠. 그때마다 저는 꿋꿋하게 맞서도 보고 때때로 종부이자 윗사람 자격으로 타일러도 보았지만 작은 동서의 뚝심은 대단하더군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의 뚝심이었지만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날들을 보내는 사이 저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축적되었고 도무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던 탓에 고대하던 국가고시에 낙방하게 되었어요. 저의 낙방 소식에 시부모님과 문중 어른들 모두가 위로를 건네었지만 단 한 사람만은 아니었죠. 누구겠어요? 말 하나마나 당연히 작은 동서였죠. 제가 시험에 낙방하던 날 작은 동서가 저를 슬쩍 좋은 소고기집으로 불러내더군요. 그만하면 됐어요, 형님.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 살 길은 삼시날미가 점지해주는 것이라고. 그만큼 노력해서 안 됐으면 어차피 안 될 일이었으니 하는 셈 치면서 마음이나 편하게 살자고요. 쓸데도 없는 공부 같은 건 때려치우고. 에이, 인상 풀라니까는 내가 어디 뭐 싸우자고 불렀나? 같은 식구 입장에서 위로나 좀 해주려고 불렀지. 위로가 아닌 걸로 들려서요. 어머머머? 사람 참 위로가 아니기는. 비꼬는 거 맞죠? 뭐 그렇게 들렸다면 그렇게 듣던가. 그런다고 패배자 꼬라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동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쪽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시험 합격하면 어쩔래요?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 내가 동서한테 질 것 같나 보죠?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 패배자. 되도 않는 꿈이나 꾸고 앉아있다가 가랑이 찢어져 버린 우리 큰며느님 불쌍해서 어쩌지? 거지 적선이라도 좀 해드릴까? 됐다. 내가 너 같은 거랑 무슨 말을 더 섞겠냐? 이게 어디서 반말을? 왜? 나는 반말 좀 하면 안 되냐? 꼬우면 너부터 말 올려 하던가. 하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겠다고 존댓말을 듣겠냐마는. 순간 작은 동서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지금 그 말 집에서 나가겠다는 얘기지? 착각하지 마.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웃겨. 도망치는 주제에 변명은? 좋을 대로 생각하고 마지막 경고니까 똑똑히 기억하면서 살아. 난 다른 사람이 그 똥 안 밟도록 치워버리는 스타일이야. 어디가? 고깃값은 내고 가야지. 진상도 가지가지 한다 정말. 그래, 먹고 떨어져라 아주. 그날로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문중 어른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
분가에 나왔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서 작은 동서에 낯짝을 구겨놓겠다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분가한 이후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더군요. 스트레스가 없으니 저의 일상은 안정을 찾았고 남편과 단 둘만의 달콤한 신혼을 즐기는 한편으로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죠. 덕분에 이듬해에 들어서는 1차 시험에 합격했고 이어지는 2차, 3차 시험에도 모두 합격했어요. 마침내 꿈을 이룬 저는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소화하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제가 간신히 업무에 적응했을 무렵 의절한 작은 동서와의 인연이 뜻밖의 사건을 통해 다시 이어지게 되었어요. 정정하던 시아버님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와 동시에 흉흉한 소식 하나도 접하게 되었어요. 문중의 누군가가 가문의 토지를 투기꾼들에게 불법 매각하려 든다는 소식이었어요. 문중 어르신 중 한 분이 눈치를 채셨던 모양인데 섣부르게 건드렸다가 오히려 해가 될까 싶어 저에게 의논하러 오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누군가는 바로 작은 동서더라고요. 시아버님의 뇌출혈로 인해 문중 어른들이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서 다시 작은 동서가 기어코 문중 재산을 빼돌리려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시가 급했던 시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신경 써야 했죠. 젊을 적 의료계에 몸담았던 친정 부모님의 인맥을 수소문한 끝에 국내 최고의 의사를 통해 시아버님의 뇌출혈 수술부터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던 바로 그날 밤, 작은 동서가 훔쳐낸 시아버님의 인감도장과 땅 문서를 통해 투기꾼들에게 문중의 토지를 팔아치우려는 순간 문중 어른들과 함께 제가 들이닥쳤어요. 제 얼굴을 확인한 작은 동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얘기했죠? 시험 꼭 붙을 거라고. 그리고 난 다른 사람이 똥 밟지 않도록 치워버리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그토록 치열하게 준비했던 국가고시가 바로 사법고시였습니다. 저는 검사가 되었고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양반이. 입이 있으면 소감 한마디라도 해봐요, 어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좋아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나가죠. 김희정 씨,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및 진술 과정에서 폭력과 억압 등 불리한 처사를 겪게 되었을 경우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작은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형님, 시험 합격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못 전했네. 이해해요. 피차 축하 인사 같은 거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딱 자르지 말고요.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설마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왔을까 봐서요. 내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조심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쓸 수 있다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시집 왔던 건 아닌데 거머쥘 수 있는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자꾸만 욕심이.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문중 어른들이 작은 동서를 향해 지탄의 말을 쏟아내더군요. 그 지탄의 말을 잠자코 듣는 작은 동서의 표정은 시시각각 무너져 내렸어요. 진작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경계가 너무 지나쳐서 의심은 했었지만.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정말. 누구 겁주려는 것도 아니고 나랑 싸웠던 일 때문에 삐져서 이래?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다 사과하고 잘못했다니까? 응?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라니까. 한 번만 믿어주라.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동서가 돈 많은 문중에 시집와서 돈 때문에 미쳐버린 것처럼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건지 동서가 원래 그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님, 제발요. 한솥밥 먹던 가족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은. 얘라이, 그래, 내가 도둑질했다. 다 팔아치우고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려 했어. 그래서 뭐, 꼴랑 검사? 니깎게 어쩔 건데 변호사 불러. 어떻게 할지는 지금부터 차차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잘난 척 하지 마. 그 큰 돈에 60만 번 안 품어본 사람 있을 것 같아? 어디 나만 그랬을 것 같아? 천만에. 다들 겁쟁이라 침만 흘렸을 뿐이지 속은 다 똑같았을 거라고. 반성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뭐? 주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정말 검사로서 이 자리에 왔다면 왜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들이 아닌 문중 어른들을 대동하고 왔을까요? 그리고 체포영장은 왜 안 들고 왔을까요? 그 말 그대로였어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 검사로서 간 것이 아닌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 나섰을 뿐이었거든요. 작은 동서에게 말했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같은 말들은 작은 동서에게 지금의 사태가 범죄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연기였을 뿐이고요. 그렇게 저는 작은 동서와 문중의 어른들께 말했죠. 얼굴 들고 잘 들어요, 동서. 저는요, 동서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 큰 재산에 60만 번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니만큼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의 참사는 작은 며느리로 하여금 그 욕심에 행동까지 나서게 놔뒀던 우리 모두의 잘못이 만들어낸 불상사 아닐까요? 허면 종부의 생각은 어떻던가? 당장의 용서가 어렵다면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며느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참을 고민하던 문중 어른들은 비로소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동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문중 어른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욕심이 언제 또 들어서 동서를 망치려 들지 모르니까 지금의 마음 가슴 깊이 새겨야 해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도 다행이죠. 땅 팔아치우기 전에 도착해서. 팔아버린 다음에 도착했으면 그때는 영장 발부 받아서 왔을지도요. 작은 동서는 그날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모양인지 스스로 이혼 제안을 해왔고 이혼이 결정되던 날 호련히 시댁을 떠나 지금껏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작은 동서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 돈 욕심에 눈이 멀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기만을 기원해주는 것 뿐이었죠.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길 말이죠. 저는 뇌출혈 수술에서 회복한 시아버님 그리고 문중 어른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문중 토지를 문중 공동 명의로 돌려놓았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이상 무력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작은 동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돈 욕심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려는 가족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 또한 없으니까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댁 문중을 잘 지켜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작은 동서와의 사건을 겪기 전에는 몰랐지만 돈이라는 것은 본래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어두운 마력을 가지고 있기에 부정한 돈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말로는 결국 범죄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돈의 어두운 마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세상에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직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달립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